여러분, 혹시 네덜란드에 있는 어떤 회사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세워졌는데 가치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예요. 지금 세계 최고 기업들 있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사우디 아람코까지. 이 회사들 시가총액을 전부 다 합쳐도 이 400년 된 회사의 발끝에도 못 미칩니다. 거의 1경원에 달하는 미친 가치였죠. 자, 오늘 이 엄청난 회사의 비밀을 파헤쳐보면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이 한 단계 레벨업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부와 권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움직이는지에 대한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지에 그 시작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열어주시죠. 여러분의 지적 자산에 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겁니다. 우리가 보통 자본주의, 부의 축적, 오래된 부자 하면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죠. 로스차일드 가문이나 록펠러 가문 같은. 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이 조용한 네덜란드 회사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바로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의 모든 것을 발명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주식회사, 최초의 증권거래소, 그리고 최초의 기업 공개, 즉 IPO까지 전부요. 놀랍게도 이 회사의 유전자는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자, 안전벨트 꽉 매세요. 오늘 우리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오렌지 가문의 기묘하고도 충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시간을 거슬러 158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때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세계사의 판도를 바꾸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스페인이 포르투갈을 합병해버린 겁니다. 이걸 동군연합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두 나라가 한 명의 왕을 모시는 거죠. 순식간에 두 개의 글로벌 제국이 하나의 거대한 어벤져스 제국으로 합쳐진 겁니다. 이 연합제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에 걸쳐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게 됐죠. 이 사건으로 세계의 힘의 균형은 스페인 포르투갈 연합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가장 두렵게 지켜보던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네덜란드인들이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공식적으로는 스페인의 일부였지만 독립을 위해 피 튀기는 전쟁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N 대 N으로 싸워도 힘든데 상대가 갑자기 덩치를 2배로 불려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네덜란드인들은 알았습니다. 총과 대포만으로는 이 거대한 제국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민간 자본이었습니다. 1602년 네덜란드의 7개 민간 무역회사가 하나로 합쳐져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업이 탄생합니다. 네덜란드어 발음은 어려우니 그냥 화면으로 보시죠. 우리는 이 회사를 VOC, 즉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라고 부릅니다. 왜 동인도 회사냐? 당연히 네덜란드 회사였고 주된 무역 상대가 당시 유럽인들이 동인도라고 부르던 오늘날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무역 회사 같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건 회사의 탈을 쓴 경제 전쟁 기계였습니다. 무장한 함선, 사설 군대, 전 세계 곳곳에 지어진 요새까지 이건 사실상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가장 혁명적인 부분은 바로 주식이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평범한 시민들이 제국주의적 팽창에 돈을 대고 그 이익을 나눠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왕이 세금을 걷거나 귀족들이 땅을 팔지 않아도 VOC는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해 그 어떤 왕국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가 토지나 자기에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통해 대규모로 제조되는 새로운 시대의 부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상인들이 이 거대한 사업의 청사진을 그리고 운영하는 동안 이 회사의 근본을 뒤에서 조용히 지탱하고 있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 공화국 전역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오렌지 가문이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오렌지 주스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요. 바로 이 가문입니다. 오렌지 가문은 당시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귀족 가문 중 하나였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에겐 왕국이 없었습니다. 그냥 명예직인 총독이라는 애매한 타이틀만 가지고 있었죠. 한마디로 금수저는 맞는데 실권은 없는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양쪽에서 압박받고 있었습니다. 암스테르담의 상인 엘리트들은 더 강력한 공화정을 원하며 귀족 세력을 견제했고 스페인은 아예 이 왕조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죠. 다스릴 땅도 캐넬 광산도 없었습니다. 이런 구질서가 무너지는 혼란 속에서 오렌지 가문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거나 그들은 더 이상 봉건적인 토지나 물려받은 황금에 의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남은 유일한 것, 바로 자본을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오렌지 가문이 VOC를 직접 운영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회사의 가장 큰 자금줄, 즉 전주가 되어주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가문의 미래를 이 회사의 성공에 걸어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히 상징적인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참여는 더 이상 신분이 권력을 보장하지 않는 상인 공화국에서 전략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는 최고의 수단이었습니다. 수십 년 후 이 연결은 공식화됩니다. 오렌지 가문의 후손이었던 빌럼 4세와 5세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와 서인도 회사의 총재직을 겸하게 됩니다. 이로써 그들은 사실상 네덜란드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회사가 동쪽으로 뻗어나가면서 오렌지 가문의 위상도 단순한 귀족을 넘어 훨씬 더 위대한 존재로 격상되었습니다. 여전히 왕관은 쓰지 못했지만 그들의 권력은 이제 의심할 여지 없이 배당금으로 뒷받침되고 있었습니다. VOC의 깃발은 네덜란드 공화국의 깃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조용히 제국을 건설하던 한 가문의 야망을 싣고 있었습니다. VOC는 더 이상 사업체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주권 국가처럼 움직였죠. 애초에 그게 목적이었으니까요. 한 회사의 시가총액이 웬만한 강대국의 GDP를 압도하고 그 회사의 사설군대가 다른 나라의 정규군을 격파할 때 당신은 더 이상 그냥 회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가치는 오늘날의 돈으로 무려 7조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경원에 달했습니다.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자면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인 엔비디아의 시총이 이 가치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VOC의 황금기였던 1600년대 초부터 1700년대 중반까지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네덜란드를 떠나 아시아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네덜란드의 야망을 상징하는 거대한 화물선 이스트 인디아맨에 몸을 실었죠. 이들은 단순히 꿈을 좇는 탐험가나 정착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대 기업의 직원이었습니다. VOC는 선원, 사무원, 군인, 기술자들을 모집하여 실론, 자바, 벵골 등 아시아 전역의 무역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 인력들은 VOC의 항구를 운영하고 창고를 지키고 현지 통치자들과 협상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총구의 위협으로 네덜란드의 이익을 관철시켰습니다. 이 엄청난 이익 뒤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역회사를 위해
바다를 건넌 100만 명의 삶이라는 거대한 인간 엔진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스케일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VOC의 성공은 세 개의 강력한 기둥 위에 서 있었습니다. 첫째, 국가가 부여한 막강한 특허장. 둘째, 암스테르담의 금융 엘리트들. 그리고 셋째, 오렌지 가문의 전략적 후원이었습니다. 국가가 부여한 특허장은 단순한 무역 허가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거의 왕의 위임장, 즉 치트키에 가까웠습니다. 아시아에서의 모든 무역 독점권은 물론이고 국제조약을 체결하고 군대를 일으키고 영토를 점령하고 심지어 식민지 전체를 통치할 권한까지 주어졌습니다. 회사의 회의실에서 찍은 도장이었지만 그 모든 결정은 주권국가의 깃발만큼이나 무거운 힘을 가졌습니다. 약 150척의 상선, 5만 명의 직원, 그리고 1만 명의 사설 군대를 거느린 VOC는 변방에서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도출단 국가처럼 당당하게 움직였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일본에 이르기까지 지도 곳곳에 그들의 흔적을 남겼죠. 그들의 지배력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곳은 바로 회사 야망의 중심지, 동인도 제도였습니다. 1619년 그들은 자카르타를 점령하고 네덜란드의 고대 이름인 바타비아로 개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바타비아는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인도네시아에서 음식, 언어, 문화, 건축 등에서 네덜란드의 영향을 많이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덜란드 총독들은 그곳에서 300년 동안 통치하며 회사의 지휘본부로 삼았고 주변의 모든 왕국들은 회사의 이익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모의 작전에는 대담한 비전 이상의 것이 필요했습니다. 막대한 돈이 필요했죠. 왕이나 단기 대출에 의존하는 대신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평범한 시민들이 회사에 투자하고 그 투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VOC가 권력을 재창조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602년 8월, VOC는 대중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한 회사가 기업 공개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평범한 사람들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사실 그 소문은 3월에 특허장을 받았을 때부터 퍼져나가고 있었죠. 주식이 시장에 풀리자마자 자본이 홍수처럼 밀려들었습니다. VOC의 배후에는 네덜란드 도시들을 비밀리에 지배하던 바로 그 엘리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암스테르담의 시장과 은행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도록 만들었죠. 하지만 여기서 더 큰 질문이 생깁니다. 서로 경쟁하던 강력한 가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차이를 접어두고 더 큰 미래를 위해 협력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해답은 다시 오렌지 가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이 변혁을 지지했지만 동시에 이 변혁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은 불안정했습니다. 상인 계급은 귀족을 견제하며 더 공화정적인 질서를 원했고 오렌지 가문은 여전히 왕자 없는 왕족이라는 기묘한 역할에 갇혀 있었습니다. 해외 상황은 더 심각했죠. 가톨릭 초강대국인 스페인은 여전히 네덜란드의 독립을 불로 다스려야 할 범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압박 속에서 봉건주의는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렌지 가문에게는 농로도, 은광도, 왕권 신수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승리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왕관이 아닌 시장을 통해 통치한다는 것이었죠. 이것은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토지와 귀금속을 넘어선 완전히 새로운 권력 기반, 즉 금융기관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핵심에는 영구 주식이 있었습니다. 최초로 글로벌 기업의 소유권이 자유롭게 이전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세계 최초의 2차 시장, 즉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혁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 트레이더들은 단순히 주식을 사는 것을 넘어 내일의 주가가 어떨지에 돈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투기와 차익 거래 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상 오늘날 월스트리트가 사용하는 모든 도구들을 이때 이미 다 발명한 셈이죠. 하지만 시장과 수학 뒤에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즉 포모였습니다. VOC 주식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포모 현장이었습니다. 1602년 100이었던 주가지수는 1720년대에 약 1000까지 치솟으며 무려 10배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과 함께 당시로서는 전례가 없던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대중의 돈으로 글로벌 제국을 건설하는 데는 큰 위험이 따랐습니다. 배가 침몰하면, 무역로가 막히면, 네덜란드인들은 이 두려움에 대해 투자의 역사를 영원히 바꾼 법적 돌파구로 답했습니다. 바로 유한 책임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배가 가라앉거나 무역이 실패해도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돈만 잃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개인 재산인 집이나 다른 자산은 안전하게 보호되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은 훨씬 더 자신감을 갖고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영끌에서 투자했다가 잘못돼도 전 재산을 날릴 위험을 막아준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던 셈이죠. 이건 오늘날 우리가 개인 자산과 사업 부채를 분리하기 위해 여전히 사용하는 바로 그 개념입니다. VOC는 또한 도장이 찍히고 서명된 실제 주권을 인쇄했습니다. 소유권은 왕의 허가나 가문의 상속 없이도 손에서 손으로 도시에서 도시로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네덜란드의 금융적 영향력이 네덜란드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경을 넘어 영국,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까지 재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오렌지공 윌리엄입니다. 1688년 영국은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국왕 제임스 2세는 의회와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죠.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영국의 지도자들은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개신교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제임스 2세의 딸 메리였는데 그녀는 마침 오렌지공 윌리엄과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윌리엄은 영국의 요청에 응답했습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영국으로 건너갔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자본과 통치를 결합하는 네덜란드 공화국의 사고방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시장을 권력의 방해물이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역사에서 명예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곧 윌리엄과 메리 2세는 공동으로 영국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핵심에는 금융혁명이 있었습니다. 윌리엄의 통치 기간 동안 영국은 영란은행을 설립하고 공공신용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국채를 발행하고 자본시장을 통해 전쟁 자금을 조달했죠. 이것들은 모두 네덜란드의 혁신이 영국법에 기록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윌리엄이 영국 땅을 밟기 수십 년 전 네덜란드 배들은 이미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1624년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는 오늘날 맨해튼 남쪽 끝에 뉴암스테르담을 건설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무역 전초기지처럼 보였지만 그 구조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네덜란드인들은 그 섬을 신세계의 금융허브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신용이 흐르고 계약이 존중되고 세계 무역이 이 작은 정착지를 해외 시장과 연결하는 방식에서 암스테르담의 영향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1664년 영국이 이곳을 점령하고 뉴욕으로 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네덜란드의 유산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법률 구조, 금융관행, 상업관습 등 대부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효과적이었기 때문이죠. 이 시스템은 영국식 관행에 녹아들어 조용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DNA가 오늘날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월스트리트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1700년대에 이르러 암스테르담과 런던의 금융 엘리트들은 동기화되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암스테르담의 은행 중심 금융과 런던의 시장 중심 시스템이 긴밀하게 협력했죠. 이 결합은 유럽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뉴욕의 네덜란드적 뿌리와 이후의 영국 지배라는 역사적 관계를 통해 이 금융 아이디어들은 서쪽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뉴욕은 암스테르담과 런던 양쪽으로부터 법률 구조, 신용 관습, 제도적 습관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공유된 DNA가 조용히 기초를 다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토대는 항구 도시를 금융 엔진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유럽 금융 중심지를 번성하게 했던 도구들을 흡수하여 결국 뉴욕은 자신만의 버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서 시작된 금융 시스템의 유산이었습니다. VOC의 마지막 항해가 끝난 지 오랜 후에도 그 방식은 전 세계의 회의실, 은행법, 주식시장에서 계속해서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VOC는 분명 혁명적이었습니다. 무역, 기업 금융, 국가 권력의 개념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죠. 하지만 거인에게도 한계는 있는 법입니다. 1700년대 후반이 되자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바다를 지배했던 회사는 이제 자신의 야망의 무게에 짓눌려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은 빠르게 커졌지만 감독은 따라가지 못했고 부패가 서서히 스며들었습니다. 내부 분열은 깊어졌고 영국과 프랑스와의 군사 비용 및 경쟁이 증가하면서 VOC는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의사결정은 느려졌고 관리들은 회사의 미래보다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더 집중했습니다. 결국 1796년 네덜란드 정부가 개입하여 회사를 국유화하면서 한때 막강했던 이 제국은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국은 무너졌어도 그 권력의 설계도는 살아남았습니다. VOC의 아이디어는 사라지는 대신 현대 금융, 법률 구조,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에도 의존하는 다국적 기업 모델로 변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현대 네덜란드에서 가장 뚜렷하게 보입니다. 오늘날 네덜란드는 더 이상 해상 제국이 아니지만 금융 제국입니다. 그 영향력은 회의실, 조약, 역의 계좌에서 느껴지죠. 네덜란드는 꾸준히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 경제 국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전 세계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자석과도 같죠. 특히 네덜드의 해외 자산 보유액은 3조 5천억 달러를 초과하는데 이는 캘리포니아보다 인구가 적은 나라로서는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자본 네트워크 뒤에는 여전히 한 가문이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바로 오라네나사우 가문, 즉 오렌지 가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군림하고 있습니다. 왕관은 의전용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연결은 상징적인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국방에서 에너지, 기업 지배구조에 이르기까지 왕실은 여전히 네덜란드 산업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셀과 같은 회사에 조용히 지분을 보유하고 신탁 및 투자기관을 통해 막대한 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1907년 로열 더치와 셀 운송 무역회사가 합병하여 로열 더치 셀이 탄생했습니다. 다시 한번 네덜란드 회사가 자본뿐만 아니라 왕실이라는 칭호를 달고 나타난 것입니다. 자본주의 하면 우리는 흔히 로스차일드, 록펠러, JP 모건 같은 이름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본주의 모델을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모델을 따랐을 뿐이죠. 그들보다 훨씬 이전에 오렌지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 무역, 금융이 함께 움직이는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금융혁신과 기여에 초점을 맞췄지만 그들이 아시아에서 저지른 모든 잔악행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학살, 원주민에 대한 폭력, 자원과 사람에 대한 착취가 포함됩니다. 몇 가지 예만 들어보죠. 반다 제도 학살 사건에서 그들은 향신료 독점을 위해 원주민 인구를 거의 전멸시켰습니다. 수천 명이 살해당하고 생존자들은 노예가 되었죠. 안보이나 학살 사건에서는 네덜란드 요새를 점령하려 했다는 혐의로 영국과 일본 상인들을 처형했습니다. 바타비아 학살에서는 오늘날의 자카르타에서 수천 명의 중국인 민간인이 사망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강제 노동과 착취의 대가였습니다. 특히 향신료 생산 지역에서 원주민들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농작물을 재배하도록 강요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고통과 궁핍을 초래했습니다. 네, 그들은 현대 금융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좋은 점도 많았죠. 하지만 모든 것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려한 성공 신화의 어두운 이면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VOC의 부상에서 로열 더치 셀의 통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의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력과 자본은 항상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렌지 가문은 일찌감치 깨달았습니다. 자본이 왕관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들은 무역을 기업국가 하이브리드 형태로 변형시켰고 그 모델을 수세기에 걸쳐 여러 대륙으로 확장했습니다. 네덜란드는 더 이상 바다를 지배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네덜란드의 자본은 이제 어떤 함대보다 더 큰 영향력으로 국경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매우 중요한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한때 군주에게만 유보되었던 권력을 이제 시장이 쥔다면 그 시장은 누가 통치하는 걸까요? 왕관이 보이지 않을 때 그 보이지 않는 왕관은 지금 누가 쓰고 있을까요? 400년 전 이 이야기는 바로 지금 월스트리트와 여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뿌리입니다.